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려운지는 조금 후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네.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네, 제가 스코어를 2대0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니, 근데 네. 어쨌든 자, 우리가 첫 번째 소식으로 이제 뭐를 좀 살펴봐야 되냐면 아시안컵을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이 어제 0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2시경에 끝났는데 저는 봤습니다. 요새 방학이라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봤는데 이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이 축구 대표팀 요르단에 0대2로 완패했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 경기 내용도 네. 상당히 조금 좀 너무 저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쭉 16강전 4강전까지 올라올 때 8골이나 먹은 팀이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이렇게 또 외신 기자분들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물었더니 우리나라 선수 그분 참 말 잘했어요. 황인범 선수죠. 황인범 선수인가요? 네. 역사라는 거는 만들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갑자기 그 길은 원래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없다. 길은 함께 가면서 만드는 것이다. 갑자기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만 어쨌든 결국 길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소식이 바로 이건데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뉴스인 해주시죠.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 약간 당황하셨죠? 네. 예. 일단 어제 경기부터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요르단과의 경기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2대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요르단과 우리의 상대 전적 3승 3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요르단에게 졌고요. 피파 랭킹 교수님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 23위, 요르단이 87입니다. 우리가 사실 늘 중국을 이겨서 중국을 좀 많이 얕보는 경향인데 중국도 79위거든요. 즉 중국보다 더 낮은 순위에 있는 요르단에게 2대0 완패를 했습니다. 자, 어제 경기 보면은 특히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신 부분이 유효 슈팅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유효 슈팅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했고요. 요르단은 7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머리로 헤더 슈팅이 골대를 맞았으니까 유효 슈팅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대를 맞았기 때문에 유효 슈팅으로는 기록되지 않았고요. 어제 경기 총평부터 해드리자면 그냥 좀 많이 불안했고 박찬하 해설위원의 얼마 전에 그 말이 생각나네요. 1년 만에 1년이란 시간 한 팀을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만 무너지기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르단의 경우에는 준비를 상당히 잘해왔습니다. 요르단은 그 알타리? 뭐죠? 알타리는 무 이름인가? 알타마리. 알타마리. 예. 알타마리. 저도 지금 알타리무가 자꾸 생각나서 순간 뭐 먹였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알타마리 선수죠. 와, 그 선수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예. 괜히 요르단 메시라고 불리는 게 아니 제가 볼 때 메시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우리 골문 앞에서 막 얽혀 있는 몇 명을 제끼고 슈팅을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이거 뭐 메시보다도 훨씬 낫구나 그런 생각. 요르단 선수들 제가 볼 때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해요. 예? 경기도 아주 깔끔하게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잘했고, 예? 그리고 또 실제 실력도 좋고, 예? 근데 이제 실력은 항상 상대적인 거라서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준비도 자체가 우리보다 좋았습니다. 실제로 감독이 이 경기에선 전술적 차이에서 결과를 가를 것이다라고 상대 감독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요르단은 준비를 잘해왔다는 게 요르단은 우리 를 상대로 어제 골을 넣은 두 선수 위주로 공격을 풀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보였고 지난 8강전인 타지키스탄전에서도 요르단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어제 수비 라인 4명 그리고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골키퍼까지 모두 지난 시즌 한솥밥을 먹던 선수들인데 그 전술이 전반적으로 팀 단위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사실 이 대회 준비부터 불안감은 계속
돼 있었습니다. 이 선수 선발부터 부상자 그리고 소속팀에서 경기를 거의 뛰지 않는 선수들을 선발을 하면서 문제가 됐고, 네,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경기장을 찾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당초에는 이제 벤투 감독이나 이전임 감독들은 직접 기자회견에서 선수 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A4 용지를 이렇게 아니 그 벤투 감독은 다시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네? 일산에 거주를 일산에 거주하고 네. 가족들 전체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자기 고향에도 몇 번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요번에 이 코칭 스태프는 굉장히 바쁜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실제로 저번에 박찬하 해설위원께서 박찬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치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아닌 모양이에요. 네. 예. 그렇죠. 음식이 잘 안 맞나? 뭐 물이 잘 안 맞나? 왜 네. 그런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도 예. 독일 음식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말이죠. 예. 근데 사실은 그건 제가 이해가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일 음식 잘하는 집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잘 그 독일 맛이 안 나요, 사실은. 예. 네. 저도 이제 이게 가서 가끔 이제 먹는데 그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런 네. 집이 많죠. 뭐 안 그런 집도 있지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과거 1년 전의 사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피파 랭킹 87위인 팀 상대로 유효 슈팅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전 브라질과 붙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피파 랭킹 1위고요. 당시 우리가 슈팅 10개, 유효 슈팅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팀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선수들 구성도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브라질에게 4대1로 졌는데도 고생했다. 브라질 상대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요르단은 상대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쉽고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클린스만 감독이 또 웃고 아니 근데 계셔서. 그거는 네. 뭐 표정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기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으면 여기 있어야죠. 예? 근데 이 뭐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뭐 그 지적이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 전화 몇 번이나 하는지 아냐 되게 놀랄 것이다. 네. 아니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아니 그건 난 진짜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 감독의 역할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경질, 뭐 사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대표팀이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 대부분 많은 감독들이 사임하거나 경질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내에서도 뭔가 전술적인 교체나 이런 변화가 좀 부족했던 점이 여러모로 아쉬웠는데 우리가 또 이제 시사 정치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어느 정당의 대표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졌는데 미소를 보일 것이며 또 어떤 한 의원이 말실수나 이런 걸 했을 때 뭐 당 차원에서 믿음을 줄 수도 있겠지만 좀 제재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4975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신율 교수님 진짜 괴롭고 피곤한 하루였네요. 축구가 우리 정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유유하시고 빨리 전화의 위복에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손흥민 선수 그만두는 거예요? 국가대표팀? 또 그래도 아직 해야죠. 월드컵도 남아 있고 이게요.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면 50이 넘어서 뛰기 힘들어도 손흥민 선수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된다라는 걸 손흥민 선수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어려운 걸 해냈어요.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 이게 뭐냐 하면 자 2대 0이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제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호영 아나운서가 2대 0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2대 0으로 이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2대 0 스코어는 맞히고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 비결이 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왼발로 골 넣길래 이강인인 줄 알았고 오른발로 골 넣길래 손흥민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또 혹시 네. 지금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손흥민 선수의 그 국가대표 그만둔다 그거 시사한 발언이 사실상 축구협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솔직히 이번 기회에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일 터지면 그냥 밑에 사람만 뭐라 그러고 하는데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변화 그리고 사실은 축구 감독 이런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협회장도 분명히 일정 부분 책임질 부분이 많죠.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뭐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축구, 그 다음이 정치, 그 다음이 경제, 교육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축구협회장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진짜 솔직히 어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네. 네? 아니 어떻게 패스도 뭐 아니 한 골은 그 패스 잘못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패스 미스로. 네. 네. 그 참 아니 이거는 하여간 이거는 누군가 이거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월드컵 월드컵 예선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곧바로 이제 예선이 바로 치러집니다. 곧바로 예선. 네. 그 전까지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대로 나가나 지금 정비해서 손발이 약간 안 맞는다는 소리 들으나 제가 볼 때 결과는 비슷해요. 네. 그럴 바에는 약간의 실패를 각오를 하면서도 지금부터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뉴스인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다음 소식 뉴스인도 적은가요? 네. 예. 자,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3일에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34,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6일에서 7일 실시한 직전조사에서는 긍정이 35, 부정이 59%였는데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유지를 한 거고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70세 이상에서 63%로 가장 높았고요. 부정평가는 40대에서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권역별로 봤을 때는 긍정평가는 7개 권역 중에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에서 상승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에서 59, 중도에서 26, 진보 10%가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부정평가는 보수 36, 중도 66, 진보 87% 순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6%가 나와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고요. 녹색정의당이 2%의 지지도, 기타 정당 7%, 지지정당 없음은 16%를 나타냈습니다. 또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후보 적합도는 36%로 같았는데 이건 직전조사와 같았고요. 또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 이런 응답이 3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2%포인트 격차인데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지난달에 시행한 직전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포인트 준 거고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후보를 선택하겠다 응답이 4%가 나왔고 정의당과 녹색당의 총선용 연합정당 녹색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 2%,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미래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1%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미래죠. 사실은 네. 개혁미래당이 아니고. 이게 설문조사 기간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신당 당명을 기존 개혁미래당에서 새로운 미래로 변경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조사 막판 시점이어서 개혁미래당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네요. 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 12.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 응답 33,
민주당 후보 35%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조사 제가 솔직히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고무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총선이란 건 기본적으로 회고형 투표거든요. 회고형 투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총선이고, 반대로 대선이라면 미래 지향형,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하면서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회고형 투표, 다시 말해서 현 정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 현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33%가 국민의힘 뽑겠다, 민주당 35%,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고무적인 어떤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민주당 공관위에서 그런 얘기했죠.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들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랬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도 그렇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형 투표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후보적 요소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적 요소보다 더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그 친문들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선뜻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여론조사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라고 불리우는 정당에서 상당한 또 이 중심적 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 좀 힘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그냥 예측을 해보면은 그 원칙과 상식의 의원 두 분, 이원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 두 분이 두 분은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인물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오히려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더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녹색 정의당인가, 여기가 뭐 지지율이 이게 2%, 네. 1%, 뭐 1%나 2%나. 근데 사실은 2%, 1% 나오거든요. 오차범위 감안하면 이거 사실 굉장히 민망한 수치예요. 지금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주관식인가요? 주관식이죠. 네. 그럼 저는 항상 시험 낼 때 주관식 내지 객관식 안 내요. 네. 네. 이런 퍼센티가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 어떤 변화를 예측하는 지표인가 이거죠. 서술형이네요. 서술형. 주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 서술형이지. 이 학생이 지금 또 다른 빅텐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 네. 사실은 틀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있죠.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모험해요. 왜 모험이냐면 정의당이 좀 지금과 같이 낮게 지지율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뭐 국민의힘하고 보면 국민의힘 이중대, 그리고 민주당이랑 뭐 같이 하면 민주당 이중대 막 이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들어가면 분명히 완전히 그 이미지가 굳어버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의석 확보에 용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두 번째, 만일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들어가 줄게. 그 대신에 뭐 지역에서도 뭐 서로 공조한다며. 그럼 몇 개 지역은 우리한테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협상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지지율은 바로 그런 측면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 청산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이번 총선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내세웠죠. 이 대표는 이를 겨냥해서 검사 독재 청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니 코미디 같다. 정치적인 공방,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뤄지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고요. 또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경찰을 집중 공략했는데
다음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방탄을 위해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가나 우리의 치안과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가장 다른 큰 이유는 이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에게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점이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쳤는데 아직까지도 당대표이고 당을 장악하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다. 그렇지만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칭찬이에요? 자,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각각 운동권 청산, 검사 독재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이 대표에 대해서 너무 이거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친문 일색이었던 민주당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감각은 탁월해요. 뭐냐면 그 당내에 워낙 기반이 없으니까 외부의 적극적 지지층을 통해 가지고 당 내부를 장악한 케이스거든요. 이거 정당사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를 이재명 대표는 해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 감각과 정치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한다. 제가 대신 좀 칭찬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얘기를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운동권 청산과 검찰 독재, 검사 독재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미스라고 봐요. 이게 상대가 운동권 청산 프레임 하니까 이쪽은 검찰 독재 프레임, 청산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죠. 이러면 사실은 운동권 이 심판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얘기하는 게 전 코끼리한테 되게 미안해요. 코끼리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이 동물이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고 코끼리만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청산 혹은 심판론 프레임을 잇기 위해서는 무시하면 됐는데 이걸 같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이 독재 청산 프레임을 갖다 대면 이거는 정권 심판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운동권 심판, 운동권 청산 프레임 대 예를 들면 정권 이 심판 프레임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정권 심판 프레임만 있는 것보다 훨씬 정권 심판 프레임이 약해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뭐 그다지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건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설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법안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당의 반칙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인데요. 어제 있었던 설 특사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는 게 첫째. 아니 상대방이 위성정당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고서 이거 우리가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 만들었어. 이게 논리적 타당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똑똑히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은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그러면 왜 위성정당 방지법은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들 욕하고 우리만 욕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요.
먼저 이 위성정당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바탕을 만들어준 준연동형, 연동형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맨 처음에 그 통과시킬 때 패스트 트랙 태운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그 국회 안에서 막 집단으로 주저앉아서 농성하고 막 이 공사장 그 뭐죠? 이 공사 도구 그걸로 막 문 따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난리를 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죠? 통과시킨 바로 그 주체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네? 그러면 자신들이 그거 하면서 마치 이것만이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예?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들은 만들면 안 되죠. 상대가 만들었으니까 나도 만든다. 상대가 무력하려고 시도하니까 나도 거기에 무력화 시도에 동참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모토로 그 난리를 치면서 그거를 통과시켰어요. 준연동형.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해가지고는 지금 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욕을 먹느냐. 국민의힘은 원래 병립형으로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게 우리 정당방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성을 비교적 갖춘 쪽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 글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해낸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